나중에 그 동유럽 편에서 또 소개해드릴 그런 팀이니까 한번 잘 또 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일단 소련의 어떤 락 음악 씬은 그렇게 탄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빅토르 그 생애로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빅토르 조이는 이제 그 레닌그라드 등지에서 연주를 하다가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의 그 락씬에서 아주 유명했었던 그 밴드 아쿠아리움의 밴드 그 멤버인 보리스 그레벤시코프라는 사람이 이 빅토르 조이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얘는 비전이 있겠다 해서 도움을 이제 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도움으로 키노라는 팀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빅토르 조이와 키노는 사실 일심동체와 같은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넥스트 하면 키네철씨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키노는 사실은 한국어로 하면 영화, 극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생전에 빅토르가 그 영화광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키노라는 영화 잡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저도 정기 구독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잡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맘때가 이제 79년도, 80년도 때 해당하는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토르 조이의 시작은 그룹보다 이제 솔로가 먼저였던 거죠. 이제 아까 이렇게 솔로로 먼저 시작을 했다. 그 부분은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빅토르 조이 같은 경우에는 소련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이나 실험 정신이 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반불 기질이라든가 예술혁명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런 루트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반불 기질을 꺼내들까 하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구소련의 어떤 체제와 반대되는 적군의 체제, 그러니까 영미권의 어떤 그런 음악에 대해서 이런 형식들을 빌어와서 그들이 여기에다가 내 메시지를 표현을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이제 빅토르 조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79년, 80년도 하면은 가장 인기 있던 영미권에서 가장 인기 있던 락 음악 장르가 바로 듀란이라든가 이제 휴먼 리그 같은 팀들을 위시한 뉴웨이브 팀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섹스 피스톨즈라든가 클래식 같은 팀을 알고 있었던 펑크 음악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조이는 이 두 개의 음악을 좀 결합시키는 형태의 음악을 좀 선보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펑크보다는 뉴웨이브 쪽에 좀 기반을 두고 거기에 이제 코드를 심플화 시켜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서 그런 키노의 음악적 기반들을 다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키노의 멤버들은 이제 알렉세이 리빈이라는 기타리스트하고요, 올렉 말린스키라는 드러머 그렇게 3인조로 처음에 결성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멤버들이 한두 명 바뀌고 이런 역사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키노가 이제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떤 락 음악을 어떤 그런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에서 데모 녹음을 주로 하고 나중에 정규 앨범도 다 지네가 아파트에서 홈 레코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레코딩을 해서 자기 음반을 이제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 거는 당시에 소련의 락 씬은 이제 레닌그라드에서만 태동하고 발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모스크바에서는 얼굴도 못 내밀었습니다. 탄압이 하도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중음악 차트가 소련에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대중음악 차트에서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했던 친정부 활동이라든가 메시지를 얘기했었던 가수들만을 차트에 올려주고 장려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유인촌 씨가 장관하던 시절에 한국의 어떤 빌보드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고 막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련 하던 짓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현실화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소련 정부는 어떤 예술가들의 결과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음반, 책, 여러 가지 그런 전시회 이런 것들을 다 정부 허가하에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간행물 같은 것들을 발매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미국은 다 그렇게 하긴 하죠. 저작권이나 인접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일일이 다 이렇게 검열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열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빙자한 검열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금지곡 정책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락음악은 소련 정부한테는 사실 구미가 안 맞는 것, 그리고 적국의 것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소련 정부는 그 락음악이 가진 어떤 그 자유의 정신과 저항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체제 정부 체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해주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포비아, 그런 포비아를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항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락음악 뮤지션들은 당시 소련의 관영 매체에 의해서 뭐 마약 중독자, 뭐 트러블 메이커, 사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급기야 소련의 문화 당국에서는 대다수 락밴드들을 이 락밴드 거의 모두를 굉장히 위험한 반체제 집단으로, 그러니까 뒤에 어떤 그 배우가 있는 그런 세력으로 뭐 규정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다 금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 현실적인 문제죠. 얼마 전에 한 정당 하나가 해산을 했습니다. 정부 손에 의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정당이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은 다 놔둬야 돼요. 사실은 놔두고 국민 손에 맡기면 국민들은 알아서 지지 안 해줄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뒀으면 되는데 굉장히 그냥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무리수를 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움직임, 또 문화적인 움직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NGO, 인천에도 NGO 단체들 되게 많은데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사회단체들, NGO 사회단체들한테는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떤 과거의 어떤 공산국가들이 하는 짓들을 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훗날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서기장에 오르고서는 서기장에 오른 다음에 바로 페레스트로이카 바람이 불어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너무 부조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로 이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된 게 85년도.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의 직접적인 바람이 불었던 거는 87년도니까 그 2년 동안에 어떻게 고르바초프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어떤 계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저보다 세계 정치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스콜피언스의 노래 중에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 아시죠? 예, 바로 페레스트로이카를 두고 노래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노래가. 예,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이전까지 락밴드들은 그냥 계속 탄압을 받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압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의 음반들, 그러니까 키노를 비롯해 여러 락밴드들의 음반들이 정식 발매를 못하다 보니까 이걸 불법 복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리어카에서 테이프 팔던 그런 식으로 불법 복제를 막 유통하고 퍼뜨려야 되다 보니까 앨범은 막 수백만 장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막상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빅토르 초이의 어떤 평상시 사생활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질박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래서 계속 앨범은 수백만 장씩 팔아치우는데 여전히 보일러실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세를 받지 못하는, 어차피 불법 복제니까 제대로 된 인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소련 정부의 어떤 반체제, 규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억압 이런 것들이 잡혀 있던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녹음도 다 아파트에서 하고 생활 보일러실에서 살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초이 같은 경우는 실제 공연장에서도 지금 우리 음반이 불법 복제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서 밴드를 할 때 돈이 좀 절박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앨범들을 많이 팔아치우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면 아메리칸 탑 40에 한 곡만 들어가도 평생 벌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맞는 건데, 근데 소련은 그런 수입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대중음악 씬은 제가 일전에 2006년도에 혹시 러시아 여자 듀오 중에 타투라는 듀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 레즈비언 모드 컨셉으로 이렇게 좀 활동하던 실제 레즈비언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활동하던 팀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그 팀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했을 때 제가 자치기자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보다 그 인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가 더 불공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타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미국 진출을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나라에는 그게 구실적인 병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성상납 이런 것도 남아있어요.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자, 그 빅토리 조이 노래 하나 더 들어보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그 클라스노 찌올데즈니라는 곡입니다. 빨갛고 노란 날들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빅토리 조이 노래고요. 이 곡은 가사를 제가 잠깐 봐드리면 황금의 나날들 혹은 빨갛고 노란 나날들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고 물러갈 거예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방패를 들거나 누워서 부자가 되거나 거지가 되는 꿈을 꾸리라. 이런. 그러니까 빨갛고 노란 날들이라는 제목은 이 빨갛고 노랗다는 거는 러시아에서는 황금, 또 부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빅토르 조이의 삶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적으로 또 담은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정식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네티즌들이 찾기 한 것 같아요.